안녕하십니까, 시골에서입니다. 이번 주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별세를 하시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또 애도의 생각들을 많이 받으시고, 또 가시는 걸음에 많은 분들이 슬퍼하시면서 이번에 가시는 걸음이 편하시기를 기원하는 바람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분이 한 당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코미디언의 별세다라는 관점에서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시중에서 화제가 될 만했지만, 이분이 더더욱 가시는 길을 아름답게 빛내신 것은 자신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신의 어떤 질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질병을 다른 사람들이 답습하지 않게끔 금년 홍보에 진력하신 이후에 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가시는 걸음이 더욱더 빛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분이 가신 다음에 각 방송사나 그 외 언론 매스컴이 좀 다소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떤 한 분의 어떤 별세 소식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라는 약간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도 일부 들지 않은 바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전적으로 이분의 가시는 걸음을 더욱더 빛내는 어떤 특집을 하더라도 유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직 그 이외에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불과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마지막에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즉 이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가 과거 중국의 어떤 묵자나 혹은 한비자와 같은 법과와 묵과의 영향을 받은 정치 지배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지식사회 혹은 정치 권력, 권력사회, 권력지향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강했고, 따라서 두뇌를 사용해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혹은 전문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받는 대가나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 사회적 처우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분위기이지만, 반대로 훨씬 더 힘든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그 이외에 우리가 통속적으로 별로 진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분히 경연시하는 우리 풍토가 상당히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가끔 신문기사나 매스컴을 살피다 보면 버스 기사의 월급이 얼마인데 어떠하다, 혹은 현재 대기업 근로자의 대졸 대기업 근로자 5년차의 연봉이 이런데 기관사 연봉이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정도의 어떤 비유와 어떤 사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요소에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중요도가 하나도 가벼운 것이 없듯이, 우리가 육체적 노동에 종사를 하든 정신노동에 종사를 하든 그 노동의 가치는 다 같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종사를 하면 존경을 받고 어떠한 부분에 종사를 하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관념들과, 특히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로 통칭할 수 있는 장애인들과 그 외에 각종 사회적 약자들 혹은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아무도 존경심과 또 그분들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려 들지 않는 이러한 어떤 사회적 풍토가 어떤 이주일 씨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오버랩되는 모습을 저는 느꼈습니다. 가끔 이러한 어떤 모든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구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지만,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사회적 약자들 혹은 경제적 약자들이 신분 상승의 엘리베이터로 사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어떤 수단이었던 공부라는 것, 이 부분이 현재 사회적으로는 용인되어 왔던 신분 상승의 유일한 통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만약에 이러한 어떤 학업, 공부 혹은 정신노동 종사자들만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회가 된다면, 이제는 그나마 그러한 어떤 학업을 통해서 과거에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농사꾼의 아들이 판사가 되는 이러한 일들조차 이제는 벌어지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의 자제는 어릴 때부터 고액가외와 아주 인류학원에서 아주 철저한 트레이닝을 받는 학습을 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학습권의 기회마저 박탈당해야 하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이제는 더욱더 가진 자의 사회
혹은 힘이 있는 자의 사회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건전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주일 씨와 같은 코미디언으로서의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분, 혹은 심지어는 뭐 30년간 40년간 무사고로서 기관사의 역할을 충분히 해오신 분, 혹은 60여 명의 퇴직을 하시면서 한평생을 평생부로 살아오시면서도 삶의 어역을 잃지 않은 분, 이러한 분들을 전부 우리가 마이스트로서, 사회적 장인으로서 존경하고 이분들의 어떤 성과를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사회 풍토가 되어야만이 이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러한 어떤 불균등한 사회와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들이 하나같이 해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많은 생각들이 이주일 씨가 가시는 모습 속에서 이 코미디언 이주일 씨를 존경하고 연모하고 추모하는 물결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넓혀서, 시각을 넓혀서 그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하루빨리 다가오는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이제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제 41이동 평균선을 돌파하였다가 다시 또 이동 평균선을 약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초에 어떤 조정은 충분히 예상을 했던 부분이지만 일단 41이동 평균선을 무너뜨리고 추세대 상단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심리가 대단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를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 잣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고 어떤 지표라든지 그 외에 어떤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추세를 설명하는 눈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평범한 것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듯이 아주 쉬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잊어버리기 쉬운 종합주가지수 월봉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월봉 차트를 보면 현재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쭉 증가해 나가고 거래량이 드디어 폭증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월봉 차트가 이렇게 쭉 상승을 하였다가 딱 아래와 같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하락 추세를 다소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3개의 연속 월봉의 음봉 이후에 2개의 있던 긴 십자형 형태의 봉이 나타남으로써 일단 하락은 이제 당분간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주봉을 살펴보면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봉상의 어떤 추세를 살펴본다면 이러한 어떤 주봉상의 추세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주봉상의 추세를, 일단은 하락 추세를 일단 벗어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또 아울러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주봉에서 보이는 어떤 20주 이평선의 어떤 지지를 받은 이후에 일단은 반등의 어떤 모색하는 모습, 두 번째는 이러한 어떤 하락 추세대의 큰 하락 추세에 대해 어떤 고리에 지금 걸려 있긴 하지만 이것을 조만간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일봉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지금처럼 일단은 저점은 계속 낮아지고 고점 역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추세 반전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현 시점에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현재와 같은 어떤 긴 하락 추세의 어떤 연장선을 지금처럼 이러한 어떤 추세들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러한 어떤 하락 추세의 어떤 연장선 속에서 지난주 정도에서 이 돌파해 나가던 모습이 이 추세대의 상단선을 바로 40주 이평선을 동시에 같이 포함하는 추세대의 상단선을 돌파했다가 40일 이평선을 무너뜨리면서 이 추세대의 상단을 지금 지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렇게 추세대를 이탈한 시간이 거의 한 7거래일 정도, 8거래일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추세대의 어떤 다시 안으로의 재돌입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시점인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이것이 만약에 추세대 내로 재돌입을 한다면 당분간 하락 추세가 또다시 한 번 더 전저점을 시험하는, 즉 다시 말해서 전일 저점, 즉 금일 저점에 해당되는 지수를 하회하였을 경우에는 금일 저점이 되는 한
715포인트 정도를 하회해서 내일 금요일 경우에 71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제 추세대 내의 재돌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저점을, 이렇게 되면 전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지지해서 반등만 해낼 수 있다면 아직까지 시장의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맥점은 현재 이 점에서는 단기적인 매매자들은 충분히 한번 매수에 가담해 볼 수 있는 시점이었고, 이유는 이 선을 이탈하였을 때는 손절매가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지지선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매수를 가담해 볼 만한 지점이고, 두 번째, 이 40일 이평선으로 주가가 다시 회복만 한다면 이 회복하는 순간이 아마 결정적인 한 번의 어떤 매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점. 세 번째로는 이 전 고점에 해당하는, 이 직전 고점에 해당하는 750포인트를 700 약한 50포인트를 넘어서는 이 지점, 이 세 군데의 지점이 우리가 상승시 돌파 매수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단순히 지수상으로 놓고 본다면 이 추세선을 하회하는 710포인트 아래쪽에서는 일단 당분간 부정적 시작으로 전환을 하고, 설령 하락하였더라도 이 선을 되돌아 들어갈 때 한번, 40일 이평선을 돌파할 때 한번, 전고점인 755포인트를 돌파할 때 한번, 이 세 번은 만약에 주가가 반등을 해준다면 오히려 강력한 어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단은 칠판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트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사실 그 분석 방법을 아주 지극히 추세선 하나만과 이동평균선 하나만으로 지금 살펴본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시청자가 다양한 계층이시기 때문에 그 눈높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툴을 배제하고 단순히 쉽게 이동평균선과 추세 하나만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정답에 가까울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복잡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이제 가장 큰 그 어떤 화두가 되는 것은, 결국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아주 불을 켜고 바라보는 것은 외국인의 주식 매도, 현물 매도, 두 번째 매수 차익 거래 잔고죠. 프로그램.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분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같이 시장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요소에 속합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현물을 매도하고 있고, 지금 제가 녹화일이 목요일입니다. 이 목요일까지 연속 4거래일째 1천억 정도의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다. 매수 차익 거래 잔고가 오늘까지 제가 집계는 지금 녹화 중에 장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매수 차익 거래 잔고가 뭐 최소한 5천억에서 6천억은 지금 현재 있을 것이다. 이 이상은 될 것이다. 이건 청산되어야 된다. 세 번째,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현재 뭐 오늘 장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지만 대충 현재 한 8천 계약에서 한 7천 계약 정도의 순매수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 청산할까? 즉 우리는 이것을 청산의 전제로만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한 것은 투기적인 것이고, 이렇게 매수한 것은 조만간에 한번 확 틀어서 시장을 나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어떤 부정적 전제. 그러나 외국인 현물 매도는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수급 악화 요인.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 잔고는 이것과 연결해서 외국인이 선물을 청산을 한다면 당연히 외국인의 청산은 시장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것은 매수 차익 거래 잔고의 청산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은 악화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논제가 지금 시장에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미국 시장이 다시 조정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현재 시장을 지금 똑바로 보고 있나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를 당시에 지금 약 4천 계약까지 끌어올려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마 한 10,000계약 정도 수준까지 줄인 다음에 다시 올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을 드린 근거는 외국인들이 단순히 단기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단기 선물에서 소위 말하는 이 투기적 거래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끌어올렸다면,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의 어떤 리스크라는 측면을 놓고 감안한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시장의 주요 기점을
끌어올릴 때까지 이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종합주식기준으로 730에서 735포인트를 넘어서는 수준, 이 정도까지 선물을 매수해서 끌고 갔다는 점, 바로 이 점이 바로 이점에서 끝났다면 계약수에 상관이 없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끌어올렸었다는 점, 그 다음에 이것이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이 조정의 폭이 물론 제 예상보다는 좀 깊었고 약 한 저는 10,000계약 정도까지 줄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약 한 6,000계약 수준까지 줄여놨다. 즉 단기적으로 약 한 8,000에서 9,000계약을 청산을 했다. 이것은 제가 5,000계약 청산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보다 다소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것을 청산한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투자 심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외국인은 탱크처럼 밀고 올라가서 현재 벽과 철조망을 무너뜨린 다음 이 구덩이 앞에서 현재 멈추어 섰을 때 보병들이 어떻게 가담을 하느냐, 즉 개인들이 이때 그 이외의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테스트하고 만약에 보병들이 나서주지 않으면 탱크는 철수를 하겠지만 보병들이 나서준다면 그 다음에 발판을 깔아서 이제는 같이 가는 동행 국면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역시 외국인들은 이렇게 지금 줄인 다음에 다시 끌어올려서 또 9,000계약을 넘겼다가 뭐 오늘 제가 아까 전장까지 1,000 얼마 지금은 1,600계약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도 아직 매수 포지션을 안고 가는 것은 역시 외국인들이 일거에 9,000계약을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방 경직성은 뚜렷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외국인들이 탱크가 밀어 올린 자리를 다음에 이것을 관망할 시기에 충분한 새로운 매수 주체들이 일단 등장해 주었다는 힘은 테스트를 했다. 그렇다면 어떤 결정적 계기가 주어진다면 이제 다시 비추겨놓은 힘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장의 어떤 다른 어떤 단기적 악재 요인과 맞물려서 청산 전략으로 넘어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주체가 리스크 한도가 약 15,000계약 정도로 보이는데 이 리스크 한도를 거의 극대치로 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단기 차익 거래를, 단기 투기 거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들은 현재 외국인 주체들, 특히 선물 파생 투자자들은 일단은 현재 이 시점 중요한 저항선들을 한번 넘겨서 비록 떨어졌지만 돌파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선물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즉 이것은 단기적인 선물 수익을 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파생 거래자들은 일단은 시장을 한번 되돌려 볼 수 있는 포인트에 도달을 했다.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실제로 가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역시도 우리가 외국인의 어떤 선물 매수 매도에 일희일비하는 이 현상 자체가 얼마나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본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심지어는 뭐 지난 화요일 날 다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했을 때 뭐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손절매했다, 뭐 어떻게 이렇게 외국인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인데 얼마 떨어졌기 때문에 손절매를 막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가전 분석들이 나왔지만 사실은 이 포지션을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은 손절매 수준은 아니고 시장을 테스트하고 일단은 시장이 고점을 끌어올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다른 주체들이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포지션을 축소했다는 개념으로, 즉 이 정도로 돌파시켜 놓고 이 정도로 리스크 포지션을 지금 축소했다는 개념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공격적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부정적인 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긍정적인 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습관들을 일단 버리고 현재 시장의 추세와 방향이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 어떤 파생 시장에서의 흐름은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수 차익 거래 잔고가 현재 제가 오늘 집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5천억이라고 우리가 집계를 하죠.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가정을 했다 하더라도 시장 베이시스가 대충 이게 거의 대부분이 언제 들어갔느냐 하면 시장 베이시스가 제로일 때, 또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0.1 혹은 플러스 0.1 수준에서 들어온 게 거의 반 정도 물량인데 지난 화요일과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거의 마이너스 0.2포인트를 넘어서는 정도 혹은 마이너스 0.3포인트 수준까지의 배고데이를 일시적으로 계속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 물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외로
이 매수 차익 거래 잔고 청산의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즉 단기적으로 들어온 물량은 중간중간에 이미 다 청산이 되었고 그 위에 베이시스가 다소 확장되었을 때 들어왔던 물량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가 확장되었을 때 들어왔던 이 물량들의 청산은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즉 이게 너무 지나친 투기적인 물량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프로그램 잔고는 어떤 면에서는 다소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다 놓고 본다면 우리가 현재 선물시장에서는 90포인트, 즉 선물시장에서 오늘 종가가 어떻게 끝났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90포인트가 지난 화요일날 이런 얘기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90포인트 지지가 가능해진지를 살펴보고 90포인트 지지가 가능하다면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하락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옵션 메이저들이 특히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옵션 메이저들이 지금 시기 정도 되면 이 옵션의 프리미엄이 급격히 감소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전략을 구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다분히 이 변동성을 기대하는, 즉 아직까지도 양매수 전략을 구사하는 주체들이 상당히 눈에 보인다는 점, 이러한 점들은 현재와 같은 어떤 중요 변곡점에 도달했을 때 시장이 급등락에 대한 기대를 메이저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하락했을 때 지지부진하게 하락하거나 지지부진하게 기간 조정을 보일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급등락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지금 많이 옵션 메이저들은 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만약에 맞물려서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710포인트를 하회한다면 일단 당분간 보수적인 전략으로 들어서는 어떤 결정적인 라인이라고 빨리 판단을 하고, 만약에 돌파해 나간다면 설령 밑으로 하락했다가도 되돌아가는 시점, 즉 735포인트를 되돌아가는 시점은 이번에는 오히려 한번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을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처럼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 즉 제가 실전에 말씀드렸지만 4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있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상승 쪽에 시장이 이어질 것 같고, 이 아래쪽에 내려가 있으면 왠지 시장이 더 나빠질 것 같은 이 불안한 어떤 우리 시장이 길들여져 있는 4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지금 밑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는가 여부를 살피면서 회복되는 순간을 돌파 매수의 순간으로 삼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목별로는 어떠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은 차후에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본강의 투자심리학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적 고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이 강좌를,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지난 그 해 시작을 해서 이미 1년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제 원래 어떤 계획이나 의중과는 달리, 이제 한 9월 말 안에, 이것을 일단 마무리 짓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원래는 제가 처음에 이 강좌를 기획할 때는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말 주식시장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법 문제 중에서도 어떤 이치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파동론, 각도론, 추세론, 이러한 부분들. 세 번째로는 수급에 관한 문제를 같이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 예를 들면 거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지표 분석, 그 다음에 4번에는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 예를 들면 다양한 어떤 매매 기법, 즉 단순한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들, 그 외에 각종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차트 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투자 심리라는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다. 원래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문제가 부딪힌 것은 이 원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송 매체의 속성상 사실은 제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매체의 속성상 이러한 부분을 길게 끌어갈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데 대해서 가장 제 스스로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원론 부분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두 번째 파동 부분과 추세 부분도, 이 파동과 추세라는 부분을 제가 강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눈높이를 맞추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청자 지금까지 보셨던 분들이 양해를 제가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파동과 추세라는 부분은 만약에 깊게 들어가면 정말 대단히 아주 총명한 한참 이제 공부에 익숙하신 20대 후반에서나 따라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너무 지나치게 난해한 강의가 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너무 쉽게 설명하자면 또 내용이 상투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의 접점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려진 어떤 파동 이동도 중요하지만 이 파동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욕심에 비해서는 30%도 다 못하지 않았나. 이게 만약에 어떤 대상자가 똑같은 대상, 예를 들어서 대학생 10명, 그 외에 30대 10명,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또 몇 명 이렇게 나눴다면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던 점. 두 번째 각도론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강좌를 진행하면서 이 보잘것없는 내용이지만 그 부분들의 어떤 제 아이디어나 어떤 생각들이 지나치게 왜곡된 모습으로 다른 어떤 곳에서 이게 매매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활용되어 버렸다는 점, 이러한 점에서 중단되었던 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재론을 해보고 싶은데 현재로서는 시간 관계상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거래량과 지표 분석 이 부분에 있어도 사실은 이 거래량 지표 분석과 같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기술적 테크닉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게 참 양날의 칼이죠. 이것은 잘 다루면 그럴듯한 아주 좋은 투자 기법이 되지만 지나치게 맹신하면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으로 갈 수 있고, 해서 실제로 제가 여기서 어떤 지표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RSI, 스타캐스틱 같은 것들의 어떤 개론만 이야기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접어두었죠. 그다음에 투자 심리는 지금 강좌를 하고 있지만 역시도 일단 저는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는 부분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심리 부분도 적정선에서 일단은 시간을 맞춰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역시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나 그 외에 어떤 매체의 특성상으로 보면은 오히려 성격이 상당히 모호한, 강좌의 주제로 삼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제 스스로의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지금 건지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마무리한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긴 시간이 이제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 동안 이것을 계속 해오면서 미진했던 부분을 언젠가 나중에 미래의 시간이 된다면 그때는 제가 이제 강좌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깊이 있게 새로 한번 다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다른 중요한 제 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송 강좌를 진행하면서도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에 준비된 어떤 생각들만으로 강의를 이끌어가고, 또 번번한 자료 하나 없이 그냥 제 머리에 들은 이야기들로 끌어가면서 혹시나 소홀했던 점이 있지 않나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회가 된다면 신다시 쓰는 기술적 분석도 좋고 다시 쓰는 기술적 분석도 좋고, 그때는 한번 정말 제대로 다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는 날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이제 이끌어 나갈 이야기는 역시 이제 투자 심리학에 관련된 내용이죠. 지난 시간까지 제가 했던 게 이제 인지 이론이라면 이번에는 이제 인지 부조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투자 심리라는 것을 끌어들인다면, 즉 이런 심리학적 이론을 투자 심리학이라는 입장으로 만약에 끌어들인다면 이것은 이제 상반사고 이론으로 말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반사고 이론의 대가는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을 흔히 꼽을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험프리 네일과 그 다음에 잭 슈에거, 이 두 사람을 우리 상반사고 이론의 어떤 대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험프리 네일이 쓴 책
상반사고 투자의 기법이라는 책과 두 번째, 잭 슈웨그가 쓴 책, 마켓 위저드. 시장의 마술사들, 이 사람들에 대한 부제로, 시장의 어떤 고수들과의 대화 혹은 인터뷰 이래가지고 나와있던 이 두 책이 사실은 이 상반사고 이론에 있어서는 가장 어떤 대표적인 어떤 이론서입니다. 특히 이 험프리 네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제 하나의 어떤 원조로 평가받는 사람이고, 잭 슈웨거는 이 이론을, 제가 예전에 잭 슈웨거의 이론 추세에 관련된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잭 슈웨거는 이것을 좀 마켓화해서 좀 더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세 번째로 이러한 대중심리, 군중심리를 투자에 접목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잠깐 자리를 옮겨서 말씀드리면, 제가 책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Trading with Crowd Psychology, 즉, 칼 기우스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이 보통 우리가 대중심리, 즉, 투자심리학의 어떤, 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추천할 만한 원전에 가까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이런 할 가을만의 대중심리 투자, 이 책들이 사실은 우리가 투자 심리에 있어서 가장 한번 새겨볼 만한 어떤 이론서들인데, 이 책은 제가 예담이지만 지금 출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기회가 있다면 제가 차라리 저작권 문제만 없다면 인터넷상에서 한번 띄워볼 생각으로 지금 번역 작업을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만은, 이래서 이러한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투자 심리라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소개했던 이런 사람들은 투자 심리라는 어떤 측면을 실제로 투자에 중시했고, 또 이분들의 책을 왜 제가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들고 나왔는가, 즉 투자 심리학 강의를 앞에 원론 강의를 3시간 했습니다만은 왜 이 사람들을 제가 굳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분들로 일가하느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앞서서 지난 1년간 해왔던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내용보다 더 많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부족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부족하면서 또 가장 가까이 하지 못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당해왔던 어떤 투자법에 대한 어떤 교훈들,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상반사고 이론, 이것은 왜 생기느냐 하면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모 언론사에서 지금 하나 재미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침팬지와 우리나라 유명 펀드 매니저에게 종목을 3개씩 고르게 하고, 이 고른 종목이 현재 수익이 어떻게 되나라는 것을 실제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펀드 매니저 3명과 이 침팬지 2명이 고른 종목들을 지금 현재 계속 6개월간 결과를 추적하기로 했는데, 현재 이 침팬지가 1등과 2등을 차지하고 펀드 매니저가 3등, 4등, 5등을 지금 차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그냥 한번 실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과연 실수할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실험은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미 외국에서 많이 행해졌습니다. 실험의 방법은 다른데, 침팬지에게 다트를 던지게 하고, 또 펀드 매니저에게는 종목을 고르게 하고, 침팬지는 다트를 던져서 종목을 고르고 했을 때 침팬지가 이겼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골랐느냐 하면, 우리 시장에서는 시장 대표 종목에 한 몇백 개를 두고 그 안에서 구슬을 꺼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침팬지가 구슬을 꺼낸 종목이 펀드 매니저가 생각한 종목보다 미래 6개월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앞서 있다는 점,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가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죠. 특히 이 투자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반사고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어려운 이야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시장을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추론하는 모든 어떤 이론과 과정 속에서 주식시장은 지멋대로 움직인다. 절대로 아무도 알지 못한다. 주식시장 알려고 드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간다라는 랜덤워크 이론, 이 랜덤워크 이론과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그 현재가 바로 모든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현재 주가라는 것은 이미 일어날 일에 대한 모든 정보와 그것들에 반영될 수 있는 시장의 어떤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모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가 적정 주가이고 이 주가가 어떻게 가는지 역시 알 수 없다라는 이러한 가설, 즉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은 원래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즉 위크 폼, 세미 폼, 스트롱 폼 해가지고 약형 가설, 중형 가설, 강형 가설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이 약형 가설은 현재의 주가는 과거의 궤적과 과거의 실적과 그 주식에 관련된 모든 과거의 정보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주가에서 현재의 주가를 예측하려고 드는 그 행위는 무의미하다라는 가설입니다. 즉 현재의 주가는 이미 지나온 주식의 모든 정보를 다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를 아는 것 그 자체로서 과거의 모든 흔적은 담겨 있기 때문에 과거 정보는 필요 없다. 즉 다시 말하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그 자체의 존재를 부정해버립니다. 두 번째, 세미폼 가설의 세미폼 하이포시스는 뭐냐면 과거의 궤적과 앞으로 반영될 실적이나 이 자료들이 여기에 발표될, 즉 시장에 공개된 모든 정보들이 다 이미 주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라는 것은 과거의 궤적도 필요 없고 이미 내 손에 들어와 있던 모든 정보는 다 소용이 없고 단 하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내부자 정도만이 겨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세 번째, 스트롱폼 하이포시스, 즉 강형 가설은 뭐냐면 주가는 과거의 궤적 플러스 공개된 정보 플러스 미공개된 정보까지도 실제로는 내부자가 아는 그조차도 그 기업이 어떤 실적이 좋아져야 나중에 무슨 재료가 생기니까 이러한 어떤 모드 혹은 나빠지면 이러한 악재가 생기니까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그 정보마저도 주식시장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어떠한 경우든 간에 결국 주가는 이 강형, 즉 현재의 주가가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이 가설로 움직이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알기 위한 실험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동안 누차 우리가 식상할 정도로 계속 터져나왔던 어떤 정권시장 혹은 자본시장의 어떤 비리나 부조리의 결정판이라고 할 만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기관의 계좌를 도용해서 작전 세력의 주식 매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허위 매수 주문을 넣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코스닥 기업의 대주주가 직접 시세 조정에 가담해서 시세 조정을 하다가 사법당국에 적발되어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또 은행에서는 여직원이 은행의 돈을 고객의 돈을 빼돌려서 매연의 애인과 같이 도주하였다가 잡혀서 구속되고 마을금고에서는 아주 오랜 기간 몇 년간에 걸쳐서
많은 돈을 빼돌린 여직원이 이제 적발되는 아주 이제는 뭐 들어도 별로 놀라지 않을 만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터지는 모습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군가는 이제 이러한 악재가 전부 터져 나오는 것을 보니 이제 한국 자본시장에 바닥이 왔나 보다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부조리와 어떤 부적절한 현상들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걸러내어야 할 일들의 이제 1%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기우였으면 좋겠지만 과거 우리가 지난 시장의 형태나 이러한 자본시장의 어떤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극히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터져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뭐 특별히 놀라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기조차 합니다. 이제는 아예 충격에 둔감해져 버린 이제 감정마저 메말라가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에 저질러진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만 덮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깨끗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덮어두고 넘어가서 앞으로 이제 정말 투명하고 맑은 자본시장이 펼쳐질 수만 있다면야 과거의 잘못 정도는 얼마든지 덮어버리고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이러한 어떤 잘못된 부분들, 부조리한 부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밝혀져서 완전하게 걸러내어지지 않고 흘러간다면 또다시 언젠가는 새로운 문제, 다시 어떤 새로운 어떤 썩은 씨가 어딘가에서 잉태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 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있었던 일이야 고름은 종기를 째서 고름을 끄집어내면 되지만 문제는 하나의 종기를 끄집어낼 동안 다른 몸의 곳곳에서 새로운 종기가 생겨난다면 그 환자는 폐혈증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 미국에서도 1930년대, 40년대에 자본시장의 각종 문제들과 각종 펀드들 혹은 정책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대처를 함으로써 미국 시장이 향후 60년간 아주 대단한 상승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던 계기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러한 어떤 부조리의 어떤 발견과 그동안 잘못되었던 시장에 대한 인식들이 앞으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한 단초가 되고 이제 이것을 발판으로 우리는 아주 밝고 투명한 사회에서 아주 밝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가질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현재 이제 이번 연말이면 정권 교체기에 돌입하고 실제로 어떤 정당이 이제 뭐 다음 정권을 이어나갈지는 알 수가 없으나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정권 교체기에 일어나는 모럴 해저드라든지 어떤 각종 자기 자신의 어떤 규제나 사회적 규제에 대한 어떤 일탈 행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무수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어떤 시점에 어떠한 잘못을 하였던 간에 그것이 밝혀진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시장 전체에 심어주지 않는다면 이제 좀 더 많은 좀 더 앞으로 새로운 범죄들이 잉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 필연적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공무원들을 다 동원해서 정권시장의 부조리만 조사하러 다니고 정보들을 다 조사하러 다니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밝혀내지지 못한 10도둑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밝혀진 한 도둑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아주 응징을 함으로써 두 번 다시 새로운 종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에는 전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특별히 사적인 이유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를 견학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싱가포르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행기 안에서 싱가포르 입국 심사서를 쓰면서 싱가포르 입국 심사서에 뒷면에 쓰여 있던 글귀에 아주 인상적인 아주 강력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쓰여 있던 글귀는 만약에 당신이 싱가포르 내로 마약을 반입한다면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는 아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거의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강력한 경고 문구가 쓰여 있었고,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마약을 소지한다든지 혹은 아주 부적절한 방법으로 폭력을 통해서 만약에 이성에 대해서 성적 가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그 역시도 바로 사형을 시킬 정도로 아주 강력한 처벌과 범죄 예방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금융의 사례를 들어서도 싱가포르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자유주의적인 세상이 팽배한 미국에서도 금융사범들은 그것을 충분히 배상을 하게끔 하거나 또 그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양의 어떤 징역이라든지 그 외에 각종 신체적 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융사범은 큰 죄책감이 없고 남을 때려서 피가 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행위만 심각하고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죽음을 생각하게끔 할 수 있는 일들을 무수히 저질러도 그것은 경제사범이라는 이유로 실제로 그리 나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받아 온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수히 겪어왔던 수많은 경제사범들과 경제적 부정의 쪽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불과 얼마 오래지 않아 보석되고 석방되고 감형되고 해서 다시 버젓이 사회를 돌아다니는 일들이 무수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제 이러한 어떤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물론 처벌 위주의 어떤 정책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은 형법상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형사범들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금융사범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도하게 느슨해왔던 어떤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철저한 응징과 철저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두 번 다시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이제는 앞으로 이러한 부조리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면 이러한 관행에서 더 이상 시장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사적으로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여기는 매일경제니까 매일경제신문에서도 마찬가지 혹은 공중파에서도 마찬가지 이번 기회에 대선 후보들을 한번 초청해서 정치정책이나 자본시장의 투명성에 관련된 어떤 의지나 정책도 한번 들어보고 검증하는 것도 우리 500만 정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권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당사자가 직접 나오지 못한다면 각 당의 혹은 각 후보의 최고 참모가 나와서 앞으로 우리가 5년간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면 앞으로 정권시장이나 그 외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투명한 정책을 펴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에 있던 잘못된 범죄 행위들이 적발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강력한 처벌 정책을 펴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정권 교체기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전의 문제들을 미리 막아버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또 지금 기관이나 그 외에 당국에서도 사실 당국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 모든 자본시장을 소축들이 돋보기처럼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건상 무리라는 점은 알지만 당국 입장에서도 이제 이러한 어떤 다소간의 어떤 사회적으로 들떨 수 있는 분위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더더욱 철저하고 세밀하게 시장을 검색하고 살핌으로써 이제 더 이상의 부조리가 잉태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당국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적으로 하기 힘든 일이라면 저 자신도 오히려 제가 오랫동안 가진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이러한 부분은 작전이 있는 것 같다. 혹은 이러한 루머들이 현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이러이러한 것은 매수원과 매도원을 살펴볼 때 뭔가 불건전한 어떤 내부자의 거래인 것 같다. 이러한 정도의 제보를 저 스스로도 충분히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당국에서 요청한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재료들을 끊임없이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체들이 모두 하나같이 당국이든 혹은 아니면 투자자든 모든 사람들은 사실 밝은 시장을 원하고 있고 이제 건전한 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이제 정권 교체기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떤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가 겹쳐있는 이 상황에서 잘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당국이나 투자자나 모든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이번 기회에 정말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합의를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